근데 사실 그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천안함 용사나 또 이 최상병 사건이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병사의 목숨이 이렇게 생명을 달리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종섭 대사도 뭔가 결단이나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종섭 대사하고 동기시죠? 네. 그럼 누구보다도 이종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좀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앞서 뭐 좀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이 그 중간에 키맨이잖아요. 키맨이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 인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종원 전 대령 측 그 전 수사단장 측 주장처럼 VIP가 경로해서 장관에게 지시해서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압력을 해병대에 이어서 이렇게 된 그 VIP가 경로해서 전화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키맨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연결되는 키맨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종섭 장관도 만약에 지금 신경이 되게 복잡할 겁니다. VIP가 경로해서 하라고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확률이 많거든요. 아, 그분의 성정상? 네, 그분은 사실은 되게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또 군인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야. 되게 군에 있던 당시는 대단히 군의 명예도 중시 여기고 또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 좀 상식적이죠. 그리고 철면피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철면피 스타일은 아니에요. 철면피하고 뭐 얼굴이 두껍고 그러진 않는데 좀 대는 약해요. 기가. 대가 약하다. 대가 약해요. 딱 이런 거. 철면피는 아닌데 대가 약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경로에서 막 이거 장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사단장 이런 걸로 자르면 어떻게 그 당장 그 사단장을 빼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좀 검토하고 그 다음 날 아이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또 면박 바로 반대한 그러잖아요. 그다음 조금 감정이 가라앉으면은 사실 한번 찾아뵙고 저는 있고 후는 이래서 이건 법대로로 가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 그거는 대가 강한 장관이거든요. 그 설득 작업을 자기가 안 되면 안보실장을 설득시켜서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빨리 하고 나도 보고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은 그럼 저는 더 이상 장관직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할 정도 배짱과 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경로해서 막 뭐라 그러고 했다면은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그때 또 군 출신이잖아요. 아직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상급자 명령은 죽음을 무릅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해병대에 지시해서 이렇게 한데 그 당시도 이것이 불법이나 법을 어기겠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문서로 지시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이거 이첩을 보류해라. 문서로 지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 못하고 의도만 전달하는 거죠. 야, 이거 뭐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 참모를 통해서 법무관리관 또는 뭐 차관 뭐 등등 했는데 박종원 대령이 꿋꿋하게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국방부도 당황해서 수없이 여러 전화를 여러 사람이 하고 사령관은 김계한 사령 그 중간에 끼어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첩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대통령 지시를 만약 했다면은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항명제로 해서 이거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종섭 장관도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때 왜 내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행동하지 말고 대통령께 다시 한번 재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떳떳하게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죄송합니다 하고 책임을 못 졌을까. 네. 이런 후회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군인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대사, 김계환 사령관 두 분 손 잡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양심 선언하는 거 말고는 그렇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야 거의 그림이 다 그려져요. 양심 선언하고 잘못된 부분은 떳떳하게 군인 출신답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편안히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평생 짐을 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양심 선언하면 그래도 뭐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평생 이걸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책임을 떳떳하게 받고 그다음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계속 책임 회피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평생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군인들 출신 모임 이런데 나올 수 있습니까? 성우예요? 네, 아니 이종섭 대사나 이런 분들 그런데 오히려 막 잘했다고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좀 불명예 군인이다 이렇게 비판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성우해서 비난하지. 이종섭 전 장관을 잘했다고 그걸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우에 아예 가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 회원들이 수백 명 되는데 그런 데서는 저를 비난하죠. 참. 이번에도 거기에서 저를 낙선 운동하려고 상대 후보한테 가서 지지 선언하고 낙선 운동 해주겠다고 막 하는데 아마 상대 후보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지지 선언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저를 오히려 진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22대 국회에서도 국방위를 하시나요? 네, 해야죠. 계속 국방위. 네, 사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국방 전문가들이 이번에 안타깝게 잘 많이 들어오진 못했어요. 특히 황기철 해군 총장님 같은 경우 아주 최근소차로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른 위원회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국방 분야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에 됐고 저하고 둘 정도 오지 김도균 수방사령관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나 한기철 총장 전 총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딴 데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국토위 가서 좀 교통 문제 좀 해결해 남양주. 지금 당분간 어렵겠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한번 지금 상당히 큰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정세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크죠. 당장 유가가 인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문제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유가가 상승. 그래서 지금 경제 비상시국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고물가 때문에 너무 힘든데 고유가가 또 되고 여기서 또 환율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가 또 다시 윤석열 정부 초반 때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관리가 좀 돼줘야 되는데 물가 관리도 잘 안 돼가지고 이번 사실상 대파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 계속 제기가 되는데 북일 정상회담은 할까요?
기시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은 꽤 많던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기시다가 지금 지지도가 낮고 하니까 돌파구를 아마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돌파구를 그쪽으로 찾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물밑 접촉을 작년부터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운명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운전자가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패싱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북한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북일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 체제에서는 어렵겠죠. 현 바이든 체제에서는 11월 대선까지는 어렵고 아마 11월 달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하고는 너무 지금 간격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북한에서도 통일전선부라든가 통일과 관련된 단을 없애고 조직도 없애고 있고요. 우리 또 윤 정부조차도 통일부에서 북한과의 협상하고 하는 그 팀들을 줄였고 그러니까 점점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북한도 일본이나 미국하고 찾을 확률이 많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소외되고 패싱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국민들은 강대강으로 가고 전쟁으로 치달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책과 외교 정책도 전환을 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이게 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뭐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심각하죠. 극초음속 미사일 지난 그 2일인가요? 2일 날 사격을 했었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이 된 것 같아요. 뭐 친원식 장관이 나와서 의료진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쭉 들어봤는데 마지막 단계 할공은 미완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나머지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은 초음속 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지금 5번 실험을 했어요. 과거 3번은 액체 연료를 이용을 했고 이번에는 2번은 고체인데 이번은 고체예요. 고체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경우는 연료 주입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한데 고체는 그냥 총알처럼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안보에 상당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완성 단계가 아직 미완이지만은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완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을 사실 낮추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대화도 하지 않고 뭐 강대강으로 치달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북한이 강해지는 이런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데 남북 문제나 외교 기조도 이제 바꿔야 된다. 같이 진영에 갇혀서 하지 말고 실용 외교로 가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아유,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페트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났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고맙고요. 저도 남양주 을 지역에서 많은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다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임무가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우리 안보를 좀 더 튼튼히 해서 전쟁의 위협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바로 세워달라라는 이런 국민적인 명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양주 을 입장에서 네. 통합적인 발전을 발전사령관으로 이루어달라. 발전사령관. 이런 그 주민 시민들의 열망이 네. 표에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22대에서 네.